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히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 말에도 40%대 높은 지지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답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임기 말에도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아예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정말 가분한 사랑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국민들께는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것은 더덥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 정권도 교체됐다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예, 전재수 의원. 약간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곧 퇴임하시잖아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아주 좀 이제 편안하게 예. 또 솔직하게 예. 또 아주 담백하게 그렇게 이제 대담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최근에 편안하게 만나보신 봤습니다. 적 있으세요? 최근에 못 뵀습니다. 최근에는 예. 이제 퇴임하면 양산의 사저로 가게 될 텐데 자꾸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이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가 애써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고 또 인위적인 거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하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대중들로부터 또는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잊혀진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이제 그 출마를 선언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고 그것을 또 설득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무, 숲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엄청 좋아하시죠. 예,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말라야 트레킹 사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수염도 있는 그대로 그냥 덥수룩하게 기르고 편안하게 꾸며진 모습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연을 닮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인상을 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지율이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권 교체도 됐는데 약간 쓸쓸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졌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이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중에 가장 아팠던 것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그냥 통째로 반대한 거죠. 통째로 부정한 거죠. 그냥 오로지 어떤 무슨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부정하고 반대한 것인데 예.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예. 우리 국민들의 성과인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선거판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지. 예. 그것도 선고용이다. 예, 국민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냥 선거용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당한 것 이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터뷰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든 이번 대담처럼 작심하고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그렇게 각이 서는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제 대담에서는 그 마지막 이제 소회를 밝힌 자리에서 그런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떤 서운한 생각이나 혹은 또 반박해야 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작심하고 인터뷰를 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권은 전임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것을 일단 부정하고 선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뭐 그런 데서 오는 서운함일 수는 있을 텐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달랐습니까?
물론 이전 정권이 탄핵됐지만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뭐 선거용이기를 바라고 또 선거용이라고 본다. 그 말씀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퇴임하시는 마당에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 전직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신임 대통령의 시간이고 앞서 이제 뭐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 정치에 전임 대통령이 소환되면 소환될수록 그 정치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을 전 하신 거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어제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서운한 말씀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부동산 대책이나 이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예. 그런 얘기는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이어서 그런 점은 저도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좀 작심한 듯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박원석 의원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생각 어땠을까 매우 궁금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 부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뭐 됐었나? 뭐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 김경진 의원은 오늘 저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더군요. 정말 솔직하신 말씀인데요. 실은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는 공무원은 공무원일 뿐이잖아요. 보면 내 편으로 만들었어야 됐나? 다른 당으로 가서 출마하는 게 아이러니다. 저거는 인식의 근본 생각에 뭔가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래도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라고 김경진 의원께서 상당히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당선인 대변인 상당히 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요. 예, 그 본질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이 더욱더 국민들께서 주목하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절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철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권이 바뀐 건데 왜 뭐 아이러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응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반응 보이신 것은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내 탓이 아니다. 그런 좀 남 탓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읽혀져 가지고 저도 참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 인사, 좌천, 그다음 수사팀 해체, 결국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에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지 아이러니라는 말로써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연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좀 희화화한 것은 좀 잘못된 반응 아니시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재수 의원은 아이러니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언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어떻든 임명을 했는데 경쟁하는 상대 진영에 가서 이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죠. 그대로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그런 측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그렇습니다. 발언은 예.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또 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링에 올라가 볼 기회도 없었다. 링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인터뷰 좀 보셨나요? 예, 뭐 중요한 부분만 이제 좀 봤는데 예. 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현직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선거 경쟁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라든지 또는 정책의 실패 이것은 이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링 위에 올라간 적은 없긴 하지만 그러나 선거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원고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 인상을 보시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석희 기자하고 두런두런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도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권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허심탄회한 말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 차제에 한번 대통령의 정치 행위 그 한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탄핵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이 어디까지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법제도는 과거에 있었던 관권 선거, 부정 선거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무직 공무원들이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중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자당 출신의 후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심지어 유세도 하고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관권 부정선거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직 대통령이나 혹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당의 후보를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였습니다. 뭐 링에 올랐다고 할 수도 없는 그냥 그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게 탄핵의 빌미가 됐는데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게 정치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제 법제도를 차후에 이제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은 논의할 수 없고 개헌할 때 한 번쯤은 또 권력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아직은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몇몇 자리 빼놓고는 국회에서 인준안 통과가 안 돼도 임명이 강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상원 인사청문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제왕적인 이런 대통령제 시스템, 그다음에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이 한국적인 시스템, 이게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무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허용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한 가지 더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달 석간탄 신일을 앞두고 지금 다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뭐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뭐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사면 관련 발언은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장성철 교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기회가 5월 8일 그렇죠. 석가탄신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 달로 저희가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 당시에 상당한 수준으로 사면 논의가 이루어졌다,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국민 여론이 좀 좋지가 않고 각 당에서도 좀 반발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면을 못했는데 이번에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면이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면을 한다는 것 자체는 권한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 사면이 거의 자신들의 측근을 사면해주는 그런 행사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제 생각은 그 마지막으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 좀 사면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게 결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적인 발언 같지만 그래도 뭐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논의가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이제 MB계 의원들이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당선자의 또 윤핵관들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이제 MB계 핵심 의원이기도 하고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을 많이 지폈어요. 오히려 그 불 지핀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됐을 테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그다음에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로 보면 사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사법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법정의에 부합할지 또는 사법정의에 부닥칠지 그것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캐릭터로 보면 사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와 딱 부합하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면이었거든요. 건강 상태가 완전히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면이고 반면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좀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사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조국 전 장관 관련입니다. 이 내용 한번 따로 떼어서 봐볼까요?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또 대담 인터뷰에서도 조국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조국 전 장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검찰로서는 뭐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또 시점 같은 거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그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박원석 의원. 네. 이제 저 발언도 듣는 쪽에서 어떻게 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논란이 생기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 말씀은 과히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 미안함, 인간적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이세요. 임기 이후에 소회를 묻는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국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또 우리 정치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까? 그리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조국 사태 때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통치자로서 냉정한 판단을 했더라면 어쩌면 그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어제도 저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으로서 또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의 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말씀치고는 그다지 적절치는 않았고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정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상황 인식에 대한 정확성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실은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한 달 이상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는 조국 그때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몇만 건의 기사가 나온다고 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 기사들 중에 구체성이 있는 또 거기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부합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검사했다고 해도 수사했을 거예요. 그건 검사 입장에서는 숙명처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중에 관련해서 상황 인식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다.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재수 의원은 어떤 시각에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철저하게 인간적 연민 차원입니다. 예, 철저하게 인간적 연민 차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설득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자 해서 사실은 이제 설득해서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안 데리고 들어왔으면 격지 안 했을 말하자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인간적 연민 차원에서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단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전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정하지 않되 수사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면 해방 이후에 100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을 동원해서 70곳이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조국 장관이 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때 기자분들이 이런 의혹 가지고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제 강제 수사가 좀 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그때 대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다. 두 번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스스로도 검사라면은 수사를 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장관에 지명되고 난 뒤에 바로 장관 지명되자마자 사모펀드 의혹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조민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잣대라면 지금 이제 이 총리 내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행자부 장관, 내정자 아니 그 잣대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적 관심 사안이죠. 왜냐하면은 국무위원 후보 내정자들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 사항이고 언론에서는 연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압수수색을 여기저기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둘이가 아니고 100명 동원해가지고 70곳에 압수수색을. 이런 이제 수사 방식과 수사 시점상에 단정은 하진 않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3심 법원, 대법원의 판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이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사 시점,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철 교수 수사의 적절성을 논하기에는 이 조국 수사가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저러한 불법과 비리가 없이 법무부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하고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었으면 대선의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참 저도 그냥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참 드라마나 영화처럼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제발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국 전 장관 제발 옹호하지 마세요. 안타까워도 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어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19개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운동학원 비리. 이렇게 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났습니다. 그런데 왜 미안해합니까?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 국민들에게 좀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계속 그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충고드리겠습니다. 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그 발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국민의힘의 재논의 결정으로 검수완박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자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물론 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의장 중재안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두고두고 입법 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여야가 정치 협상이라는,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합니다. 전재수 의원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보셨을 때 재협상 여지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늘 3시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서 일단 이제 정의당하고도 좀 뭐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하고도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조율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오늘 3시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했고,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해야 것이기 되니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군요. 예. 물밑에서. 그러나 이제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제 물밑 접촉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부 조금 조정될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기도 그래요? 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병석 의장의 의중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예. 박병석 의장님의 생각은 그 일관됩니다. 일관되고 확고부동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는 날, 그 중재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서 의원총회장을 들어갔는데, 의원총회장에 이제 착석하자마자 A4 2장짜리를 쫙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 중재안 8개항. 그러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모든 의사 일정, 또 국회 본회의의 사회라든지 이거 일절하지 않겠다.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의장의 입장은 뭐냐면 일관되게 자신의 중재안을 받는 당과 함께하겠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그와 중재안을 받는 정당과 함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일관된 입장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 하더라도 당초 민주당 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중재안을 지금 추진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까? 네,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건 이게 이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파국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매듭을 짓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고심 끝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 중재안이 그 직권 중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하고 어느 정도 내용적인 협의를 갖춘 일종의 이제 협의 중재인데 충분히 내용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을 시간이 있었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이렇게 중대한 이슈를 당선인 쪽하고 과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를 안 했을까? 저는 그 협의를 했는데 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그 밀도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거겠죠. 지지층의 반발이 세니까. 근데 이 국회에서 합의라는 게 사사로운 합의가 아니잖아요. 각서 쓰고 사인하고 사진까지 찍고 국민들 앞에서 다 공표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번복하자고 하면 당선인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서 국회 운영에 지금 개입한 그런 모습이 되고 지금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그럼 대통령 당선인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정당이 될 텐데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보고요. 오늘 정의당에서 추가적인 중재안을 아마 그 각 당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사권을 이관하는 4개 범죄 중에 특히 선거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고 당장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까지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수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 6일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검찰이 기존의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법 시행을 유예하자. 법 시행을 유예하면 이제 다른 그 범죄들에 대해서도 시행은 다 유예하는 거죠.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과 저희도 똑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재안을 받는 이 당과 함께한다. 의사 일정을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선거 하나 더 넣자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그동안에 이제 여야 입장은 확실하게 갈렸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이제 마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이게 양상이 좀 묘해졌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건 임기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그 여당의 지난 대선 때 선거용이다. 선거 때 뭐 이렇게 아니 선거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원내대표 뽑을 때인가요? 그때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것도 뭐 선거용이겠죠. 뭐.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그리고 그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김경렬 의원 지금 오늘 전통시장에서 한 저 발언이 딱 검수완박을 찝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당선인의 입장은 검수완박은 부패 안판이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발언과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장제원 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 지금 입법 과정이나 논의 과정 또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과정이 제일 지금 기괴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게 국회에서 당연히 입법권이 있죠. 그 입법이 되면 그대로 검찰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쨌든 그대로 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검사들이고 또 현장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법관과 변호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물론 이제 검사들은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사회가 법관과 변호사들의 얘기를 좀 진중하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아니 이거 이렇게 할 일 아니다. 2020년도에 법 개정하고 지금 그 법 개정법 시행된 게 지금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상황에 대한 평가라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굳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도 듣고 현장의 민원인들 목소리도 듣고 한 1년 이상 길게 좀 논의를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변호사 단체들의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중재안, 합의안 이 자체를 강행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협상에 나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국민의힘 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태를 이렇게 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판단 미스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이준석 대표는 대동단결을 외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국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이 총의가 모아지면은 그 총의에 따라서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 관점에서의 당과 정부 간의 상하적 수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과거 당선인께서 검찰 공무원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매우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아마 그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우세합니까? 아니면은 뭐 일단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을 실어주자가 더 많습니까? 책임론이 우세했는데요. 어제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30분간의 면담과 오늘 저 권성동 의원의 여러 가지 속내 자기 소회를 얘기함으로써 일단은 좀 정리가 되고 예. 자, 권성동 의원한테 힘을 몰아줘서 일단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저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일치 단결을 강조한 말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받은 것 자체가 좀 명분과 원칙을 훼손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게 검수완박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물론 경제와 부패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대통령 당선인께서 위헌이라고 한 것을 왜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핵심 측근이 협상안을 받아서 자랑스러워하듯이 발표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바로잡히는 계기가 이번에 됐다. 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세게 반응이 나와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당은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인을 만나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당선인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방문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검수완 박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네, 잠시간 방문하셨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피력이 됐음에도 중재안을 받아들인 건지. 예, 지금 주시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당선인이 국회 합의사항을 미리 결정을 하고 했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상황, 특히 이제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저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결정을, 그러니까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당선인과 의견 교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나중에 다시 당선인이 뒤집은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히는 사실은 저도 저 합의 이후에 제가 무슨 당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인수위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항의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예. 뭐 톡 텔레그램 이래가지고 똑바로 해라. 니들 너도 정치인인데 정치인 이 새끼들 다 개판이다. 뭐 하여간 격한 언어와 단어로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XX라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아무 직함이 없는 저에게도 그랬는데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갔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라든지 모든 당직자한테 갔을 거고 당선인께도 비판의 목소리가 꽤나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맥락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장성철 교수,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당선인의 의중을 물어보지도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것도 좀 믿기가 어렵고. 그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혹은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모시고 있는 분들과 저러한 얘기를 사전에 좀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인데 기본적으로 배현진 대변인께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입장이 권성동 의원이 어제 대통령 당선인 만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협상 다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상의를 해서 이 법안을 합의해줘도 좋다라고 상호 약속이 됐거나 조율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원석 의원, 아이러니한 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먼저 받은 게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내가 불러줬다. 그 합의안에 대해서 그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권성동 의원이 과거에 사개특위 간사를 했었거든요. 1단계 검찰개혁을 할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그때 했던 발언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당일날, 그 합의안 만드는 당일날 의원총회를 하면서 나도 이번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한테 모욕을 당했다. 이걸 반대하면 자칫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봐서 본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본인 생각과 본인 판단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아마 당선인의 생각과 의견 조율을 거치는데 조금 밀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물러선 셈이 됐고, 물러섬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도 일치 단계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그 원내대표가 됐고 그냥 원내대표도 아니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원내대표가 됐는데 원내대표 리더십에는 상당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의 밀도,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홍원 원내대표 만났나요? 오늘 국회의장 주재를 해서 그 의견을 나눈 것도 있고요. 예.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예, 좀 하고요. 저는 참으로 이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가 아니고요. 여야가 각기 평행선을 달리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까지 취소해가면서 중재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당보다 1시간 30분 빨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을 해가지고 중재안을 받아들여 놓고 지금 합의를 깬 거잖아요. 그리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첫 번째 정치적 합의문입니다. 이걸 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는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한 첫 번째 정치적 합의를 이런 식으로 깨버리면 앞으로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입법 독주라고 그러던데, 아니 본인이 스스로 합의를 해놓고 합의한 사항을 국회 의사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합의를 해놓고, 아니 도대체 무슨 합의가 가능하고 어떤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고, 예. 그리고 이것이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정치력이라면 상당히 윤석열 행정부가 앞으로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장성철 교수.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과 민주당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민주당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는 어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저랑 반대되는 사람들 얘기를 모아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합을 이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인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4월 12일 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일도 안 돼가지고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이 의회주의입니까? 그것은 저희는 또 다른 말로는 입법 독재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180석을 몰아줬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야 합의 지금 조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더 논의하셔가지고 천천히 제대로 된 법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리고 혜택은 국민이 보게 한다는 이 큰 제도 설계 하에서 20년간의 기나긴 역사적 논쟁 과정,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부 성과가 2019년도에 1차 검찰개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기적 개혁 성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월 10일 날 윤석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서 이 20년간의 논의 과정과 20년간의 이 역사적 논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손톱만큼의 이 개혁 성과를 올렸는데,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20년간의 논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20년 전으로 이 개혁 성과가 후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해 보이긴 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0년간의 논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적 퇴행만큼 막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급해 보이긴 하지만 예. 이러한 것을 좀 추진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답이 나와 있고, 윤석열 당선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존의 입장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바꿔버리면서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사실은 정쟁의 영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네. 일인데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년간 논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20년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몇 번이나 열었을까요? 이 건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 단체 오늘도 지금 보니까 지방 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분 한 50여 분이 반대 성명을 냈더라고요. 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미국 안에 있는 한인 검사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검사 몇 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국회에서 최소한 공식적이고 기본적인 논의 절차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들 불러서 세미나하고 변호사들 불러서 의견 들어보고 경찰들 의견들 들어보고 다 생략돼서 그냥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법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2019년도에 사개특위 논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것이 공약이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공약이었고 그 사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세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확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네, 한번 지금 드리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7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까지 이제 꼭 2주가 남았습니다. 첫 직무를 새 청사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집무실 이름 국민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만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집이라고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제안 얼마나 많은 찬성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피플스 하우스라고 말씀하신 게 한국어로 어떤 단어를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그 새로운 집무실에 관한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고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많이 여러 다수의 아이디어로 이제 제공됐던 국민이라는 그냥 워딩을 임시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예, 그 피플스 하우스라는 말씀을 임시로 좀 사용하겠다. 달리 따로 부를 워딩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럼 한국어로 하신 게 아니고 영어로 피플스 하우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 그 지금 공모를 하잖아요. 근데 당선인이 피플스 하우스라고 지었으면 그게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죠. 임시로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임시로 그렇게 부르러 보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새로 공모될 이름은 한글 이름으로 고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쁘고 또 우리의 국격에 맞겠죠. 그러면 뭐 국민의 집이게 될까요? 모르죠, 그건. 이제 예. 다 결정하시는 분들이 좋은 단어 고르시겠죠. 예. 피플스 하우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을 제일 그렇죠. 우선적으로 국민의힘 생각하니까. 뭐 이러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피플 되게 국민 할 때는 피플을 잘 안 쓰고 인민 할 때 많이 쓰기는 해요. 전 영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위너 텍스 올 그러더만. 그건 잘하고요. 예. 자, 피플스 하우스 민주당의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당선인님, 당선인께서 정량군처럼 국방부 청사 비워라, 외교부 장관 공간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 행태가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하면 용산 집무실을 피플스 하우스라고, 용산 집무실은 피플스 하우스가 아니라 왕의 집이 될까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전재수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나치다고 보는 겁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공약은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용산으로 나온 것이죠. 나왔고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지금 이제 주거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 불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것은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은 외교 자산이거든요. 그 행사가 한 달에도 몇 번씩 열릴 겁니다. 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면서 굳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피플스 하우스로 가가지고 이게 국민의 집이든 뭐든 됐다 손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 번 옮기게 되면 오늘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136억 정도 해가지고 전체 한 460억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옮기게 되면 50년, 30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너무 좀 급속하게 예. 좀 졸속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더더구나 국민 공모에 붙여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공모 당첨되는 분에 대해서는 600만 원인가요? 상금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국민 공모를 하고 있는 와중에 피플스 하우스도 나오고 이것이 정말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가 또는 이런 기사가 나올까 하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결정을 한 뒤로 좀 몇 가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요. 용산청사도 그렇고 일단 공관도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기로 했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확정했는데 이 과정도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 대변인 얘기 듣고 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반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호나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공관을 짓는 그 시안과 비용 등의 문제를 다 고려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실무진의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연히 그곳을 사용하시게 될 두 분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됐다라고 안내를 이미 또 한번 인수위에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후 순서에 관한 잘못된 점은 여기 계신 취재진들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저 변경 후 방문했다고 하지만 김건희 씨 방문 후에 관저 위치가 바뀌게 된 의혹은 여러 군데에서 그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 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최근 김건희 씨 행태에서 제2의 최순실을 보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이 제발 기후가 되길 바랍니다. 박은석 의원,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면 좀 저런 여론들이 다 사그라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요. 이번에 뭐 관저 쇼핑 논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애초에 최초의 관저 위치로 선택이 됐는데 지금 대변인이 얘기하는 경호상의 문제나 혹은 건물 노후도, 안전의 문제 이건 아마 정해진 즉시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여긴 아니고 외교부 장관 공간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이게 전후 맥락상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허락을 받고 옮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뭐 김건희 씨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이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 같고 아까 그 대통령 집무실 명칭만 하더라도 임시 명칭을 사용한다면 그냥 건조하게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피플스 하우스라는 좀 어색하기도 한 그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하기만 하면은 다 말꼬리 붙잡아가지고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 집무실 얘기하는 것까지 또한 관저 사는 집까지도 저렇게 그냥 트집 잡고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법안 처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도 임기 시작 후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비판하면 되지. 지금 결정해 나가는 단계잖아요.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것이 좀 미숙함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폄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인수위도 거치지 않은 정권도 없었던 논란을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원래 그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거예요. 쓴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도 잠시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선자 신분으로서 국민 세금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에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예산 쓰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트집 잡는 형식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좀 이것은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좀 격려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임기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준비 과정 아닙니까?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야당으로서 좀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건 전 트집 잡기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석희 앵커를 이렇게 저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청와대 곳곳을 안내를 하는데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이 사용해왔던 여기는 뭐 워낙 책상이고 화면에도 많이 나왔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요즘 뭐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예. 역대 대통령들이 쭉 직무를 왔던 곳이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 이제 쌓여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의존적인 행사를 할 때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제 그렇게 쌓여 나가는 건데 우리 아직 역사가 이제 깊지는 못하죠. 그나마 또 이제 또 끊기고 또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역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가 끝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역대 대통령들께서 때로는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도 계시고 또 불행한 대통령도 계시긴 했지만 어떻든 저 공간에서 오늘날 전쟁을 딛고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뤄낸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 하룻밤도 청와대에 들어오기 싫다, 청와대에서 지낼 수 없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이게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청와대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개선과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단절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것이 결국 이제 개선과 혁신의 관점에서 좀 본다면 어떤 청산의 관점, 단절적 관점은 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김동연 전 부총리 대결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른바 윤심과 명심의 대결 빅매치가 됐는데요. 자, 두 후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맞상대로 네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동안에 4명의 그 민주당 예비 후보님들이 큰 차이가 나진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는 누가 되든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패한 그 과거를 경륜이나 지혜로 포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책임하지 않고 또 자신이 실패한 경제 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정당당한 승부로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후보와 이게 했을 때에 이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 대결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던 그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주거 문제라든지 부동산 안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 가장 전문가로서 잘할 수 있다. 반드시 부동산과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교수님, 민주당에서 이렇게 4명 후보가 이제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2차 결선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김동연 후보가 1차에서 과반 얻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결선 없이 그냥 갈 걸로 예상한 사람이 더 그랬나요? 많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당 대표 선거를 하든 또는 대통령 경선을 하든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민심이 당심을 견인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대선 경선 당시에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민심에서 앞서던 홍준표 후보가 결국은 대선 후보가 못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은혜 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당심을 얻고서 민심에서 앞섰던 유승민 후보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선까지 안 갈 거다라는 이제 예상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장성철 교수. 사실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전 부총리를 밀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좀 알려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했던 곳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간 것도 아무래도 윤심의 작용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2차전 성격 비슷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심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상당히 흥미로운 눈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김은혜 의원이 지금 본인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역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당히 분노해 있고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있는 유승민 전 후보의 지지층의 마음을 사는 것이 선거 출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과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첫 선거 출발이 헝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충분히 명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승패가 앞으로 전국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마저 내준다면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향후에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치적 상징성 측면에서도 경기까지 이겨야 지방선거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대결인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뭐 윤심도 좋고 또 윤핵관들의 의지도 좋은데 선거는 최후의 우서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선에서의 경쟁력, 본선에서의 확장성 이런 걸 고려한 어떤 전략적 선택 같은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민심에선 이기고 결국엔 당심에서 져서 최종 후보가 못 됐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그 우리 정성철 교수는 분노한 유승민 지지자들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달래기 쉽지 않을 겁니다.